아빠, 저도 친구들처럼 숨이 차서 헐떡이며 달리고 싶어요. 프랑스의 한 어린 소년이 심장병에 걸려 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갖춘 프랑스에서도 조차 찾지 못했던 치료법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보시죠. 저는 루카스 리입니다. 보르도의 작은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전직 외교관이죠. 지금 제 앞에는 아름다운 포도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포도송이들 사이로 9살 아들 다니엘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빠, 오늘은 포도를 따도 될까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 짧은 거리도 다니엘에게는 버거운 운동이었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니엘, 오늘은 쉬는 게 좋겠다. 내일 함께 따자. 아들을 안아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해 점점 약해지는 병이죠. 괜찮아요, 아빠.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걱정하는 저를 위로하려는 듯이요. 하지만 의사들은 다니엘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죠. 전 프랑스 최고의 병원들을 다녔습니다. 파리, 리옹, 마르세유. 그러나 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적합한 심장이 나타날 때까지요.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심장은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 이웃이자 와이너리 경영에 도움을 주는 마담 보나르가 찾아왔습니다. 루카스, 파리에서 심장 이식 연구를 하는 한국인 의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윤세진이라는 분인데 새로운 인공심장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의료기술이 뛰어난 나라인데 한국의 의사가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지만 마담 보나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이 외교관이었을 때도 이렇게 편협했나요? 다니엘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그녀의 말에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다쳐 있었던 거죠. 다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아들. 그 작고 연약한 몸에 담긴 강한 영혼. 윤세진 박사에 대해 더 알아봐 주시겠어요? 마담 보나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이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윤세진 심장외과를 검색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정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 차세대 인공심장 개발의 선두주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가슴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생루이 병원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병원 입구는 웅장했고 그곳에서 다니엘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윤 박사님이 계신 곳인가요? 다니엘의 순진한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의사 선생님이 내 심장을 도와줄 수 있을지 만나보러 왔어. 접수처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3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윤세진 박사의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이게 마지막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망이 될까요? 문이 열리고 윤세진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예상보다 젊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지식과 경험이 느껴졌어요. 루카스 씨와 다니엘이군요. 들어오세요. 완벽한 프랑스어에 놀랐습니다. 윤 박사는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말했어요. 다니엘, 오늘 기분이 어때? 다니엘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아빠랑 파리에 와서 에펠탑도 봤어요. 윤 박사는 다니엘을 간단히 검사한 후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 이식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개발 중인 새로운 인공심장이 다니엘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에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까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윤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술은 아직 유럽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임상 단계에 있지만 여기서는 그의 말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양 의학계가 아시아의 기술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서울대병원에서 다니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먼 나라였습니다. 낯선 문화, 낯선 언어, 그리고 낯선 의료 시스템. 제 망설임을 눈치챈 윤 박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큰 결정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한국에 갈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담 보나르에게 전화했더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루카스, 당신이 외교관이었을 때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다니엘을 위해 지금이 그 시야를 넓힐 때예요. 호텔 창문으로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지의 나라로 가는 것은 두렵지만 다니엘의 미소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면 그래,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 다니엘은 창가 좌석에서 구름을 바라보며 신이 났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긴 비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내내 불안했어요. 12시간 비행 동안 다니엘의 상태가 악화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한국에서는 뭘 먹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김치도 있고 비빔밥이라는 것도 있단다. 맛있을 거야. 다니엘은 신이 나서 태블릿으로 한국 음식 사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안도했어요. 창 밖으로는 끝없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비행 중반 기내식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괜찮니?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다니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을 급하게 불렀죠. 제 아들이 심장병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승무원은 재빨리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주변이 술렁이는 가운데 한 남성이 달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윤세진 박사였어요. 그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내 목소리 들리니? 윤 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다니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윤 박사는 승무원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어요. 곧 응급 의료 키트가 도착했고 윤 박사는 기내 와이파이를 통해 태블릿으로 화상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팀과 연결해 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몇 초 만에 연결이 되었고 윤 박사는 한국어로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면 속 의사들이 즉각 지시를 내렸고 윤 박사는 그에 따라 처치를 시작했어요. 고도 변화로 인한 압력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갔어요. 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안정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다니엘의 호흡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박사는 남은 비행 시간 내내 다니엘 곁을 지켰어요. 윤 박사님, 어떻게 같은 비행기에?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니엘 치료를 위해 미리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운명인 것 같네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활주로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 그러나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의 위기 대처를 보며 처음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서울대병원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 첨단 장비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니엘은 도착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저는 병원 관계자의 안내로 접수와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검사가 오늘 중으로 진행될 겁니다. 담당 간호사가 영어로 말했어요. 놀랐습니다. 오늘이요? 프랑스에서는 각 검사마다 예약을 따로 해서 몇 주가 걸리곤 했는데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응급 환자의 경우 모든 검사를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해요. 특히 외국에서 오신 환자분들을 위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다니엘은 그날 CT, MRI,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등 모든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몇 시간 안에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윤 박사는 저녁에 다니엘의 병실을 찾아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의 심근병증이 예상보다 진행이 빠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네오하트라는 인공심장이 다니엘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네오하트가 무엇인가요? 궁금했습니다. 윤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3D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기존 인공심장보다 소형화되었고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맞춰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거부 반응이 적고 수명이 길죠. 태블릿 화면에는 정교한 기계 심장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강력해 보였어요. 이 기술이 정말 안전한가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윤 박사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5건의 성공적인 이식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임상 단계이지만 모든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DNA를 분석해 심장병의 정확한 유형과 원인을 파악한 거죠.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유전체 분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희귀 질환 진단에 있어서요. 병원을 돌아다니며 다른 시설들도 둘러보았습니다. 로봇 수술실, 원격 진료 시스템, 심지어 병실에서도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관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신속함과 첨단 기술은 분명 차별화된 강점이었어요.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루카스 씨, 네오하트 이식 수술을 진행하려면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임상 단계라서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에 약간의 불안감이 다시 찾아왔지만 다니엘이 침대에서 웃으며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의 일주일 다니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네오하트 수술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니엘의 심장은 더 약해지고 있었죠. 윤 박사도 초조해 보였어요.
다니엘의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윤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술 승인을 더 서두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 윤 박사의 아버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호입니다. 세진이 아버지죠. 놀랍게도 유창한 프랑스어였습니다. 윤태호 선생님은 우아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지는 한의사입니다. 다니엘을 위해 상담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의사라고? 침과 허브로 치료한다는 그 동양의학?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우리는 과학적 치료를 찾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윤태호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의학도 수천 년의 과학입니다. 루카스 씨.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서양 의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심장 기능을 지원하고 수술 전 상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 박사가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아버지는 서울대 한의대 교수였습니다. 서양 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하는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힘겨운 숨소리. 어떤 선택지라도 고려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떤 치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윤태호 선생님은 다니엘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오랜 시간 다니엘의 손목을 살피던 그가 말했어요. 심장을 강화하는 침 치료와 특별한 한약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내심 의심스러웠지만 다니엘의 상태가 위급했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다니엘은 매일 한방 치료도 함께 받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3일 후 다니엘의 상태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조금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작은 개선이었지만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아빠, 한국 할아버지가 놓는 침이 아프지만 그 후에는 가슴이 덜 아파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윤태호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서양 의학과 한의학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환자의 치유죠. 한의학은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다니엘의 경우 심장 주변 기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병원 정원에서 윤태호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의학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미래 기술을 수용하죠. 그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곳일 수도 있구나. 다니엘의 상태가 한방 치료 덕분에 잠시 안정되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네오하트 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 임상시험 단계인 네오하트를 외국인 환자에게 이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윤 박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건복지부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3주 걸리는 과정인데 다니엘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다니엘의 병실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자니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도 관료적 절차 때문에 막힌다니. 루카스 씨, 제가 방법을 찾고 있어요. 윤 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 특별한 미팅이 열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원장, 심장외과 교수들,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루카스 씨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니엘의 상태, 프랑스에서의 치료 시도,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윤 박사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네오하트는 이미 5건의 성공적인 이식 사례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높은 확률로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수가 우려를 표했어요. 외국인 환자에게 실험적 치료를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국제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니엘의 치료는 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윤리위원회의 특별 감독하에 수술이 진행된다는 조건이었어요. 병실로 돌아와 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니엘, 곧 수술을 받게 될 거야. 새로운 심장이 널 건강하게 해줄 거야. 다니엘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다들 날 도와주려고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맞아요. 한국에 온 이후 우리는 끊임없는 도움과 배려를 받았어요.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의료진들은 다니엘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간호사들은 한국어 몇 마디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었고 병원 직원들은 종종 한국 전통 간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침내 수술 전날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왔어요. 윤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수술을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다니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니엘, 이제 곧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다니엘이 물었어요. 아빠, 조금 무서워요. 괜찮을까요? 마음을 다잡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윤 박사님은 세계 최고의 의사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위해 한국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곳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 그날 밤 다니엘이 잠든 후 병원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제 아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온전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2시간 전에 수술실로 들어갔고 의료진은 8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윤태호 선생님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하게 따뜻한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떨림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루카스 씨, 세진이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믿으셔도 좋아요. 윤태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의학의 발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특히 한국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의료 강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과 6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육과 혁신에 투자했죠.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세계를 따라잡는 것을 넘어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대기실 시계가 6시간째를 가리킬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 박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그의 표정에서 좋은 소식을 직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네오하트가 다니엘의 몸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윤 박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윤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세계 최초의 차세대 네오하트 이식 외국인 환자가 되었어요. 의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첨단 모니터링 장비들이 다니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30분마다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죠. 이틀 후 다니엘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첫마디를 했어요. 아빠, 가슴이 안 아파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에 점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창백했던 입술이 분홍빛을 띠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윤 박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엘을 진찰했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회복 속도에 감탄했어요. 네오하트가 다니엘의 몸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도 최소화되고 있고요. 정말 이상적인 회복 과정이에요. 일주일 후 다니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걸을 수도 있었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윤 박사팀은 매일 데이터를 수집하며 다니엘의 회복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앞으로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서울의 봄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헌신적인 의료진이 제 아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니엘의 수술 후 3개월, 우리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병원 근처 아파트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놀라운 속도로 회복 중이었어요. 처음으로 아이다운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빠, 오늘은 남산타워에 가볼까요? 다니엘이 아침부터 신나게 물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짧은 거리 산책은 물론 가벼운 계단 오르기도 가능해졌습니다. 네오하트는 프랑스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남산타워에 가보자.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다니엘의 눈에는 호기심과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표정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프랑스로 돌아가요? 다니엘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프랑스로 돌아갈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죠. 왜? 프랑스가 그리워?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저는 여기 한국이 좋아요. 윤 박사님도 병원 간호사 누나들도 모두 친절하고 여기 음식도 맛있어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어요. 간단한 한국어도 배웠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죠. 특히 비빔밥은 다니엘의 최애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박사 가족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윤 박사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윤태호 선생님, 윤 박사의 부인과 2 아이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국식 상차림이 준비되었고 다니엘은 이미 젓가락 사용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식사 중에 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루카스 씨, 다니엘은 앞으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이 필요해요. 프랑스로 돌아가도 원격으로 상담해 드리겠지만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생활. 쉽지 않겠지만 다니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선택이었죠.
사실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와이너리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인들의 와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프랑스 와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당신의 경험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니엘이 말했어요. 아빠, 우리 계속 한국에서 살아도 돼요? 다니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건강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불과 몇 개월 전 프랑스에서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던 아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다음 날 와이너리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미 마음 한 구석에서는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윤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에 대해요. 일주일 후 저는 경기도 근교의 작은 포도밭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어요. 이곳은 한국 와인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토양도 좋고 기후도 와인 생산에 적합해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루카스 와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아이는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와, 이제 한국이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한국은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고향이야. 새 포도밭에 서서 서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었어요.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새 희망과 삶을 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게 될 나라. 한국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의료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